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죽은 자가 산 자를 가르친다. 네, 이 법의학 수업 시간에 많이 인용되는 격언이랍니다. 일반 의학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유지 관리하는 거라면 법의학은 죽은 사람의 권리 옹호를 위해 존재하는 의학,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지난 30년 세월 무려 4천여 구의 시신을 부검하신 법의학자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수 이호 교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좀 어설프게 법의학 정의를 했는데 아닙니다. 교수님이 아주 제대로 법의학이란 무엇인가 정의를 좀 내려주시면. 우선 어원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영어로는 포렌식 메디신 그래요. 포렌식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과학수란 말로 쓰고 있는데 실은 어원이 법정을 뜻해요. 법정에서 필요로 하는 의학이거든요. 법정에서는 판사나 배심원이 다 비전문가잖아요. 근데 어떤 일을 볼 때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뭐 건축일 수도 있고, 그렇죠. 항해술일 수도 있고. 그때 전문가가 법정에 의견서를 제출해주면 앞에 포렌식이란 말을 붙여요. 법정 건축학, 법정 항해술 이렇게 되죠. 근데 의학 중에서도 이제 말하자면 우리 강서 PC방 살인 사건 같은 경우도 범인의 피의자의 정신감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정신과 학회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제출하면 법정 정신과학이 돼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병리학자입니다. 그 병리를 전공하고 그다음에 병리를 전공한 사람 중에 일부가 법의학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법정 병리학자 또는 법의 병리학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의 병리학자는 이상 구조를 찾는 거거든요. 우리 용종이나 뭐 이런 거 띄고 나면 조직 검사잖아요. 그게 이제 병리학자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체를 놓고 여기서 이분이 왜 돌아가셨을까를 유관 또는 현미경으로 찾는 게 법의 병리학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검을 하는 거고요. 또 이제 일부에서는 꼭 병리학자만 하는 게 아니고 해부학자는 법인류학이라고 그래가지고 뼈를 가지고 그 사람의 평균 신장치랄지 연령이랄지 이런 걸 추측하기도 하고 또 다량 백골화된 시신이 발굴되면 개체별로 구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고 대량 참사 때 이제 많이 대량 참사. 네, 그때 시신을 구분하는 역할, 제대로 재구성하는 역할을 하는 게 법인류학자입니다. 또 이제 신원 확인 작업하는 거, 그게 DNA 가지고 있잖아요. 법이 이제 유전학자도 있고 또 법치의사들도 있습니다. 법치의. 예. 그건 뭐냐면 구강. 그렇죠. 이게 뭐 강간이랄지 성폭행 같은 경우 치아로 물린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그 물린 교훈을 보고 치형을 떠내요. 그런 것도 하고 또 대량 참사 때 DNA 접근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너무 탄화되거나 이래버리면 이런 때는 안면골 가지고 평상시 생존 시의 사진과 대조 작업을 해가지고 찾아내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다양한 파트들이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은 법의학 중에서도 극히 일부인 그렇죠. 병리 전공 그렇죠. 법의학. 그렇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의학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죠. 저희들은 이제 법의학자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예. 부검을 하는 분들은 병리학 법의학자다. 예. 이게 역사가 언제부터라고 봐야 됩니까? 그 이제 부검이라는 것이 정상적 해부는 근대의학 때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카이사르 있잖아요, 시저. 또 23번 칼에 찔린 걸 세거든요. 그것도 역시 부검입니다. 그래서 부검의 역사는 범죄에 대한 추정이기 때문에 서양권에서는 좀 오래됐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동양권은 아무래도 유교적 문화이기 때문에 그 2번 칼을 댄다, 죽은 자한테 칼을 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형벌적 취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부검 자체는 발달하지 못했었죠. 네. 서양은 오래됐고 그렇죠. 유교 문화가 역시 예,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그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후손된 입장에서는 돌아가신 것도 억울하고 애석한 일인데 거기에 또 하나의 손괴를 가한다는 것은 좀 예의가 아니지 않나 그렇죠. 이런 문화가 있었죠. 네. 우리나라에 활동하시는 법의학자 숫자가 몇 명쯤 됩니까? 저희가 이제 법의학 학회에서 인정의라는 제도가 있어요. 시험을 치고 뭐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74번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이후로 전부 돌아가신 분 포함해서 전부 74번까지 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은 액팅 멤버라고 하죠. 지금 현재 국립과학수연구원이나 대학에서 부검하는 분들은 한 40분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40명 정도면
충분히 이 수요를 어렵죠. 실은 어렵죠. 그래서 실은 현원이 40이지만 개인 사정으로 휴직 중인 분도 있기 때문에 아이고. 한 사람한테 로딩은 많이 걸리는 편이고 안타깝게도 이제 갑작스럽게 대량 참사가 발생하거나 이런 그러니까요. 경우에는 또 인력이 많이 필요하죠. 그때는 그죠. 저희 대학 교수들이 좀 지원을 나갑니다. 제가 처음 소개하면서 우리 교수님 30년 세월 4천 건 넘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대학에 머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국가수에 계신 게 아니고. 국가수에 있다가 대학으로 왔죠.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 대학 교수이시면서도 부검을 계속 하세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법부검 영역이거든요. 저희는 사법부검 명령. 그건 뭐냐면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해서 영장 압수한 시신에 대한 부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영장 청구 권한은 없지만 이미 결정이 난 거죠, 법원에서. 그래서 그런 사법부검을 하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주죠, 실은. 네. 근데 이게 지방 연구소가 대도시 중심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고 그다음에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라북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없지 않습니까? 없네요. 그러니까 부검을 하게 되면 광주까지 갔다 와야 돼요. 유족들이랑 다. 그래서 국과수하고 저희가 MOU를 해가지고 의료사고만 아니라면 저희 대학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전라북도 지역 부검은 저희 전북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에 100건 넘게. 1년에 100건에서 150건 사이입니다. 근데 작년에 한 150건 정도 했던 것 같고요. 1년에 150건이라면은 일주일에 3건인데. 그렇죠. 그게 이제 뭐 그렇게 정상적으로 쭉 정기적으로 오는 건 아니고 예. 하루에 3건 있을 때도 있고 2주 동안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주말에도 하기도 하고요. 아까 그 영장 얘기를 꺼내셔서 저희가 이제 익히 다들 아는 그 1987 영화에 보면 그 박종철 열사 부검해야 된다. 네네. 이제 검사가 그 영장에 저걸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막 실갱이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네. 그거로부터 시작하는 거로군요. 그렇죠. 영장이 검사가 이것은 범죄 혐의점이 있어. 아무래도 뭔가 밝혀야 될 것 같아라고 하면 판단했으면 수사 서류 가지고 법원에 신청을 하죠. 먼저 경찰이 요청을 하죠. 그렇죠. 경찰과 검찰이 같이 검토를 하죠. 검토해서. 그래서 법원에 신청을 하면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 주면 그때부터는 국가기관이 이 시신에 대한 압수 상태입니다. 그죠. 네. 이게 저희 부검 행위가 끝나야 가족들한테 이제 인도가 되는 그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판사의 그 영장 발부가 이루어졌어요. 네. 그럼 이제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그 과정이 그렇게 어떻게 되면 영장이 청구가 됐고 발부가 되면 수사기관 경찰이 저희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렇겠죠. 부검 접수를 해요. 예. 그러면 부검 접수를 할 때는 사건 개요, 또 어떤 정황, 또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그 행적 이런 걸 일체의 수사 서류가 있거든요. 그렇죠. 사망 발견된 시점으로 한 하루 이틀 동안 이루어졌던 것들, 예. 이 서류가 저한테 먼저 오죠. 보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날짜를 정해서 시간을 정해서 부검실에서 이제 시신을 부검하게 됩니다. 몇 시간쯤 걸립니까? 보통은 사안에 따라 좀 다른데요. 보통은 1시간 이내에 끝나는데 교통사고랄지 추락이랄지 또는 의료사고랄지 이런 것들은 면밀히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한 2-3시간 걸릴 때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1시간 이내에 저희가 끝나죠. 그 부검하는 과정은 다 이 사진도 찍고 전부 그렇습니다. 기록을 남겨야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실은 혼자 부검하는 게 아니고 저는 부검의 총지휘관이에요. 지휘관이 실은 메스를 들고 절개를 하나 해부하는 분은 2분이 또 따로 계시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장기를 적절해주면 중요한 장기는 제가 또 글러브 끼고 그걸 하고 그걸 면밀히 계속 사진을 찍는 사람이 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한 4명 정도가 한 팀입니다. 네. 그렇게 한 1시간 정도 보통의 경우 네. 그러면 사망 원인이 딱 나옵니까? 대부분은 나와요. 근데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아무리 부검을 해도 사인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무소견 부검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는 형태학적 변화를 보는 학문이잖아요. 제 병리는. 근데 기능적인 파트들이 있어요. 심실세동이랄지 심장 또는 간질이랄지 이런 것들은 형태학적 변화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는 기능적 장애이기 때문에 저희가 밝히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떤 때는 급소를 맞고 사망한다랄지 이러면 주변인이 말해주지 않으면 저희가 해부학적으로 못 찾습니다. 급소만 딱 맞으면 주변에 멍도 안 들고. 그렇죠. 그래서 군대에서 쭉 세워놓고 쭉 때리다가 한 명이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때 자기들이 입을 맞춰버리면 저희가 찾지 못하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간질 같은 경우도 간질에 대한 기왕력이 있다는 걸 가족들이 말 안 해주면
그냥 욕조에서 사망한 익사가 돼요. 네, 근데 네. 자구력 상실 원인이 뭐냐는 못 밝히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면밀하게 그 주변 진술이랄지 이런 걸 다 봐야 돼요, 저희가. 전체 중에 그렇게 무소견되는 무거. 경우가 몇 프로쯤 됩니까? 대개 5 내지 7% 정도 됩니다. 꽤 되는군요. 꽤 됩니다. 예. 뭐 그런 상황까지 되면 경찰도 난감하겠어요. 대신 뭐냐면 타인이 개입됐다는 해박적 근거는 없다. 이런 건 얘기할 수 있죠. 오늘 좀 예를 들면 저체온사 같은 경우 그러면 추운 환경에 노출됐는데 이 사람이 사망한 뒤에 여기 옮겨진 것인지 또는 여기서 정말 체온이 떨어져 사망한 것인지 근데 해부학적인 특징은 없어요. 그런 때 저희가 보면 다투는 적이랄지 누군가한테 억압당했달지 제압당했달지 방어 손상이랄지 기타 특수한 손상들이 있는 걸 면밀히 봐요. 그래서 다툼이 없었다. 또 약물이나 이런 것에 특별한 것이 없다. 그러면 해부학적으로는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저체온사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완곡하게 감정서를 씁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서 부검위가 쓴 감정서는 법정에서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거죠. 100% 증거로 인정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가끔 법률가들은 의학적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 때 모르면 저희한테 증인 소환을 해서 저희한테 법정을 다시 불러서 다시 한번 청취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감정서를 썼지만 네네. 가서 증언도 또 하시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경찰이 추정하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많죠? 예, 경찰은 1차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인데요. 특별한 건 없으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싶어요. 일이 많아지니까. 근데 어떤 게 증평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어떤 할머니가 밭에 사망한 채 발견되거든요. 한여름에. 증평에서? 예. 저희는 이제 정읍에서 있었던 사건도 유사한데. 예. 그러니까 한낱 뙤약 빼시니까 일사병이나 열사병으로 보죠. 아무래도 그 작업 환경이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부검 해보니까 목졸려 살해당한 거거든요. 아들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경찰과는 굉장히 반대되는 결과가 나와서 급히 수사를 진행시키죠. 근데 그냥 시골 농촌의 밭에서 숨졌으면 굳이 부검 안 하고 처리하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가 이제 검시 제도의 문제점인데 어쨌든 간에 그 범죄에 의심이 있어야 부검을 하잖아요. 그렇죠. 범죄 그래야 의심- 영장이 그렇죠. 나가니까. 근데 그 경우에는 어떻게 부검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 경찰관들 속에서 과학수사요원이 아무래도 밭에서 이렇게 사망하시는데 얼굴에 안면 우열이 좀 있어 보이니 이건 울혈이 있어 보인다. 이건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고 과학수사위원이 의견을 냈고 경찰은 부검 의뢰를 했던 거죠. 저희가 보고 보자마자 이거 빨리 수사를 진행시켜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됐던 거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주관적 판단으로 범죄의 연관성을 찾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해요. 이건 임의적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그냥 리스트업이 돼 있어요. 개별 케이스 사건을 다 전부 다 이렇게 우리는 영장을 청구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외국은 그렇지 않고 이러한 죽음은 검시를 한다는 검시법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영장이 없어도 그냥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행정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범죄 연관성뿐만 아니라 사고사, 신원 불상자, 병원에서 태어나서 20살 이내, 몇 세 미만, 수용소나 군대에서 사망한 사람 뭐 이렇게 쭉 여기 해당되면 부검한다. 이렇게 리스트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빠져나갈 길이 없죠. 그러네요. 네. 근데 우리는 개별 케이스별로 그 담당 수사관이 범죄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됐을 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 그 차이가 있는 겁니까? 처음에 우리가 지금 대륙법 체계인데요. 대륙법 체계에서는 그렇게 이제 검사의 권한이 많아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런 곳 나라에서도 이상 시체라고 하는 변사, 이상 시체의 리스트업은 돼 있어요. 여기에 따르면 수사 규칙상 하게끔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정확히 돼 있질 않고 우리 법의학회가 그렇게 이런 것은 하자라고 규정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영미법 체계에서의 질병에 의한 사망까지도 부검을 하게 네.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뭐냐면 한 사회 구성원이 출생과 동시에 고유 번호가 있잖아요. 그건 사망과 동시에 고유 번호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고유 번호가 사라지기 전에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이 뭘까를 찾아서 그것이 산 사람한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전염병도 미리 발견할 수 있고요. 전염병을 미리 발견할 그럴 수 수도 있다. 있고 또 어떤 사고라 하더라도 구조적 모순이랄지 결함이랄지 이런 것들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정할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잖아요. 그게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그 죽음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죽음을
과학적으로 연구할수록 그렇죠. 이 죽음이 우리 사회의 어떤 현상으로부터 비롯됐구나 그렇죠.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그 상황을 알게 되면 아 이거 예방할 수 있었잖아. 아 이거 피할 수 있었잖아라는 경험이 나온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있나요, 역사적으로? 뭐 일스버러 참사 같은 경우 어디요? 이제 어디? 영국의 1989년도 사건이거든요. 4월 15일인데요. 프리미어 리그에서 원정팀 응원단이 늦게 도착을 해요. 그래서 입구로 들어가는 병목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출구를 열어줘요. 근데 이미 안에 사람이 많았거든요. 97명이 압사를 합니다. 아, 그게 89년도 사건인데 이제 우리로 말하면 사인은 나와 있죠. 압착성 질식사로.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된 상황인가가 안 밝혀진 거예요. 우리 세월호처럼. 그러니까 영국 정부가 89년도 사건에 20년이 된 2009년에 다시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12년에 조사 결과서가 나오고 2016년도에 판결이 나오고 2023년도 34년 만이죠. 1월 30일 날 영국 정부가 최종 발표라고 사과를 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어떤 죽음이라도 상황이 밝혀지지 않으면 클로징하지 않겠다. 죽음은 인정이 됐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으면 우리 사회는 끝까지 그것을 규명하겠다 해서 규명하고 그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네. 그 뒤로 프리미어 리그 그 영국 경기장을 보면 손흥민 뛸 때 보면 펜스가 없습니다. 그제는 앞쪽 그 경기장과 관중석 사이에 펜스가 있었거든요. 여기 압착의 주 원인이 됐었어요. 이거 없애버리고 입석 다 없애버리고 좌석으로 바꾸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되는 과정이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사례의 경우는 그 당시 한꺼번에 그 많은 압사자들을 전부 부검했던 건 아니죠? 부검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부검이란 행위만 놓지 말고 한 사람의 죽음의 등록 과정을 좀 들여다보자. 그래서 육하 원칙이 완성됐을 때 클로징을 하자. 이게 단순히 범죄 연관성, 타살 혐의점 이렇게만 부검만 문제가 아니고 같은 죽음이라 하더라도 왜, 어떻게를 찾자. 그런 독립된 관청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월호가 됐든 이태원 참사가 됐든 가족들이 삼보일배하고 단식하고 삭발하는 일 없이 국가가 무조건 이것을 하는 책무로 보자. 그렇군요. 예. 그게 사회적 기본적 구조 아니겠느냐. 법의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회의 건강성 그렇습니다. 평가의 지표가 되기도 할 수 그렇죠. 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사회가. 이게 어떻게 보면 죽은 자의 권리를 논할 수 있는 것이 앞서간 나라죠. 그렇죠. 근데 죽은 자는 덮어버리면 후진국인 거죠. 우리는 이제 죽음을 제대로 직시하고 보자.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 이게 죽은 사람이 우리한테 던져주는 메시지다. 그렇군요. 네. 사회적 시스템을 점검해 보자. 네. 죽은 자의 그 케이스를 들여다보면서 네. 반드시 부검만이 아니라 예. 주변 사회 환경적 요인 전체를 네. 규명하다 보면 그렇죠. 교훈이 온다. 그렇죠. 그런 얘기군요. 네. 그래서 제발 검시법이란 독립된 법이 행정법이 있어서 사법적 영역에서 다루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사법적 영역 말고 행정법상 리스트를 만들어서 여기에 해당되면 검시를 하는 걸로 하고 예. 여기에 해당되더라도 전문가 2명 이상이 사인하면 부검을 하지 않는 걸로 하고 거꾸로 가자는 거죠. 그렇군요. 네. 법의학자가 너무 적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것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인데 그 항상 그 반대 논리가 그겁니다. 역량이 적지 않냐 그러니까. 인원수가. 근데 그런 것에 대한 부검 여부에 대한 어떤 권한도 없고 그런 것이 없으니 누가 법의학을 지원을 하겠어요. 실은 정장이 다 청구돼서 탁 떨어지는 그것에 대해서 종속적으로 그냥 부검실에 부검을 해내는 하나의 기술자 같은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검시 제도상 검시에 대한 대상을 선정하는 데서 전문가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서로 핑계 대지 말고 예. 우리가 해낼 수 있으니까 한번 그런 식으로 법을 바꿔보자. 그래서 제가 가끔 오늘도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만 저는 이제 우리 법의학자의 여타의 능력은 KTX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철로, 기찻길은 후진국형이에요. 그래서 이 철로를 바꿔주십시오. 네. 잘 달릴 수 있습니다. 네. 믿고 가보시면 더 많은 사람이 올 겁니다. 그것부터 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 법이 너무나 후진적이니까.
좀 아까 세월호 이태원 참사 언급하셨는데 그 두 참사에도 혹시 참여하셨어요? 이태원 참사는 실은 저희 법의학자들이 크게 기여한 바는 없어요. 왜냐하면 과학수사 요원들이 가서 1차 사망한 분들을 분류하거나 이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신원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세월호 때는 신원 확인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대량 참사 그래서 좀 너무나 늦게 인양된 예. 그래서 너무나 많은 숫자였고 그래서 실은 국가수의 여력도 안 되고 지리적으로 좌친도 팽목항이기 때문에 저희 그래서 대학 교수들이 파견을 나갔었죠. 그래서 지원을 했었죠. 그때 근데 좀 어려웠던 게 저희는 이제 가장 참혹했던 막 보기 힘들었던 케이스가 뭡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되게 막 추락하거나 몸이 여러 막 분리되거나 이런 것들 생각하시는데 온전한 시신이 저희들한테 힘들어요. 왜냐하면 살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월호 희생자 같은 경우는 다 구명조끼를 입고 있거든요. 아이고 참 그게 다시 이제 말씀 들어도 예. 또 가슴 아프네요. 그 잔상이 오래가요. 그러니까. 믿었잖아요. 대기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믿었던 그 황망함이 안 잊혀지는 거죠. 저희들은. 그래서 잊지 말자. 이 죽음이 우리한테 던지는 교훈은 뭘까? 첫 번째는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다.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던 사람들을 우리는 건져야 돼요. 아이고. 어떤 형태로든 얼마가 들더라도. 두 번째는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보면 그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씩 되게 곱씹어 보자.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작동 잘 됐다면 이 대량 참사가 안 됐을 수도 있고 다 연결이 돼버린 거거든요. 하필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프지만 곱씹어 보자. 그리고 항상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공군 중사 이해람 중사 예. 성추행 사건 자살했던 건 있지 않습니까? 근데 2심에서 좀 형량이 좀 줄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인터뷰를 했어요, 기자가. 근데 아버지는 굉장히 분노를 하셨고 어머니의 말씀이 제가 안 잊혀져요.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애 때문에 뭐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 훗날 어떤 사람이 나 이 사람 기억해야 돼. 이 사람 때문에 나 살았어. 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이 말씀이거든요. 바로 유족들의 심정은 그겁니다. 누구 처벌하라 이게 아니고요. 이거 제대로 밝혀서 이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두자. 바꿔라. 우리가 뭘 놓쳤는지 인정하고 예. 바꿔갑시다. 이게 가족들의 심정이거든요. 근데 그걸 막 처벌이니 보상금이 이렇게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시기에 정부가 뭘 놓쳤느냐. 맞아요. 어디에 왔던 조기 경보 시스템이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닫았던가. 이거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세월호 그 모든 시신이 구명복을 입고 있었다. 네. 바다에 뛰어내리기만 그렇죠. 했어도 네. 될 것을. 네. 근데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대구 지하철 참사도 마찬가지예요. 기관사가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구 지하철 참사 사진을 보면요. 다 쾌쾌한 연기가 나는데 코를 막고 이렇게 하면서 자리에서 이동을 안 해요. 대기하라고 했어요. 그 장면이 또 안 잊혀집니다. 근데 결국은 나중에 기관사는 탈출을 했죠. 그러니까 결국 승객들은 수동 개폐가 안 되니까 뒤로 이동해서 맨 마지막 차량에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거거든요. 물론 기관사의 비윤리적 직업윤리를 버린 건 맞죠. 근데 대구 지하철공사가 경영의 합리화, 효율성을 위해서 2인 1조의 기관사를 1인으로 배치하거든요. 인력 감축. 예. 2인이었다면 또 달랐을 거예요. 그렇죠. 세월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적에 그 값싼 선장에 갖다 쓰고 뭐 이런 것들은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본의 논리가 들어와 있다고 봐요. 제가 물론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진짜 솔직하게 인정하고 바꿔갑시다. 요즘도 계속 부검하실 텐데 네. 그 그냥 개별적 사건인데도 인상에 남는 부검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최근에 몇 가지 좀 얘기해 주시면. 최근에 했던 건은 참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니까요. 요양병원에 많이 이제 계시잖아요. 근데 요양병원에 계시다 보면 병원은 건강보험상 얼마 이상 입원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잠깐 나갔다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 산소 공급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사설 구급대 거기다가 산소 공급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줬죠. 근데 여기는 항상 간호사가 동승을 해야 돼요. 법상. 근데 지금은 너무나 인력이 딸리니까 일반인들이 운전해서 환자를 옮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코를 통해서 위에다가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 비구 영양관을 썼거든요. 보통 우리 콧줄 하는 게 그거죠. 네. 근데 이 저 사설 구급대 운전하고 옮기는 사람이 이걸 모르니까 이게 여기다 산소 공급하는 줄 알고 여기다 공기를 공급한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위가 불었다가 터져버린 거죠. 세상에. 그래서 복강에
공기가 가득 차서 사망한 케이스가 있어요. 아이고, 이것도 경고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얘기를 하죠. 저희가 어디다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얘기할 곳을 못 찾는 거죠. 제 입장에서. 이거 앞으로 구급대원들에 의한 문제도 심각하다. 사설 구급대 정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죠. 열에 하나 딱 터졌지만 그 건이 주는 경고 사인이잖아요. 아니 식량이 들어가야 할 네, 곳에 네. 공기를 네. 아 이런 일도 벌어지는군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많죠. 그러니까 건설 현장이 많거든요. 많죠. 이게 소통의 부재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실직한 분들도 그러고 나이를 떠나서 새로운 환경을 가면 신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저도 역시 만약에 제가 인력 시장 나가면 신참인 거잖아요. 이들에 대한 교육을 좀 매뉴얼을 좀 숙지시키고 일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실은 이분들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언어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자의적 네. 판단을 많이 해서 추락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한 4천여 건 부검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부검 아까도 뭐 이 구명복 입고 있던 세월호 시신 얘기도 하셨는데 또 그뿐 아니라 또 있죠. 이제 저가 법의학자로서는 참 독특한 부검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뭡니까? 살아있는 상태에서 부검 의뢰가 됐습니다. 부검 의뢰? 예. 살아있는데? 네. 아직 살아있는데. 말이 됩니까? 그게 저도 좀 당황한 게 어느 날 제주도에 있는 검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부검 의뢰를 하고 제주도까지 와줄 수 있겠느냐. 뭐 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무슨 사건이냐 그랬더니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살아있는 상태에서 뭐 미리 이렇게 연락하실 필요가 있겠느냐. 사연인 즉슨 19살짜리 여고생이 수시로 합격을 했어요, 대학을. 네. 근데 그 1년 전에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팔이 골절됐습니다. 근데 금속 고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합격하고 나서 이 금속 고정을 빼줘야 돼요. 1년 뒤에는. 그 수술을 받다가 안 깨어난 거예요. 안 깨어났는데 뇌출혈이 발생을 했다고 해서 중환자실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수술 중에 뇌출혈이 발생했나? 그럴 수도 있나? 저는 이제 의학적으로 잘. 근데 아무튼 안 깨어났고 곧 사망할 것으로 보인다. 근데 이제 아빠는 의료 사고로 보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의사들의 어떤 과실이 있지 않겠느냐. 근데 제주도라는 특수 상황이니까 여기에서 부검하면 다 아름아름 서로 알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가수에다 의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검사를 찾아간 거죠. 예. 검사가 미리 저한테 전화한 거고. 그래서 뭐 어쨌거나 사망하면 연락을 달라. 그래서 한 2주 뒤에 이제 사망했다. 제주도로 와달라 해서 이제 내려가서 부검을 했는데 부검을 해도 전혀 뭐 뇌출혈이 없어요. 근데 뇌출혈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뇌출혈도 일부 흡수가 될 수 있거든요. 치료하다 보면. 그래서 그럼 의무 기록을 좀 달라. 4번 기록. 그걸 갖고 와서 엑스레이도 갖고 오고 CT도 갖고 와가지고 영상의학과 교수한테 줬어요. 이거 판독을 좀 해달라. 아무 정보를 주지 않고. 근데 뇌부종만 있지 뭐 특별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해부 소견도 뇌출혈이 없었고 영상의학과 소견에도 뇌출혈이 없다면 왜 거짓말을 했느냐. 이 사람들한테. 근데 여하간 깨어나지 못한 것은 마취 의사의 의무는 뭐냐면 마취를 했으면 깨어나게끔 하는 것까지 마취 의사예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인은 한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밝힐 수 없지만 마취 연관 사망으로 본다. 그리고 뇌출혈은 없었다. 라고 해서 내서 한 몇 년 재판을 다녔어요. 저도 제주도까지. 그래서 결국은 업무상 과실치사는 벌금 받고 의사는 영상의학과의 거짓 진술은 밝힐 길이 없으면 나는 그렇게 본다면 할 말이 없어요. 난 실력이 부족해서 나는 그렇게 본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해서 끝나고 그게 한 5, 6년 걸렸나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로부터 최종 전화를 받았죠. 다 끝났습니다. 이제 애를 방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 잘하셨습니다. 이제 보내주십시오. 아버지만큼 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고 그 뒤로 이제 갑자기 형 동생은 어떻게 했냐. 알겠습니다. 그래서 형 동생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벌써 20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런 게 법의학자로서의 보람이겠군요. 도움이 된다면. 누군가 뭘 숨기려고 하는 거를 네네. 밝혀내고 네네. 이러는 것들. 네네. 그렇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이제 그 친구가 살아있다면 40살이 됐겠더라고요. 그러네. 예. 이제 정신적 트라우마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오히려 괜찮아요. 저는 진짜 우리 팀플레이라고 그러는데요. 제일 먼저 사건을 맞닥뜨린 과학수사위원들이 있어요. 현장 가서 수중에서 시신을 안고 나옵니다. 화재는 진화된 데서 탄화된 시신을 안고 나와요. 그런 분들이 갖는 트라우마 비하면 저는 제가 정한 장소 부검실에서만 만나기 때문에 또 사건자료 일체를 저는 보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에 비하면 제가 막 트라우마란 말을 쓸 수는 없고요. 단지 한 주검들을 쭉 보다 보면서 제가 이제 느끼는 단상은
야, 그냥 인생을 좀 풍요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마음이.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적은 사람이 가장 부자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욕심내지 않고 편안하게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이렇게 속으로 이제 곱씹죠. 저도 굉장히 이제 재벌을 부검도 해보고 또 한 분도 부검도 해보고 했지만 죽음 앞에서 똑같더라고요. 똑같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우스갯소리로 그럽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손을 관 밖으로 내놓게 해달라고 유언을 했대요. 이 나마저도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하면 보여줘라. 그래서 그 말을 보면서 죽음을 보면서 매일 저를 반성을 하고 성찰하죠. 집착하지 말자. 네. 부검을 딱 시작하실 때 어떤 마음가짐은 뭡니까? 제가 이제 저희는 이제 진료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의사만이 할 수 있으니까 저도 진료 중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문제는 제가 이 진료가 끝나고 나면 시신이 이제 그 다음에 지구상에 존재치 않아요. 그렇죠. 화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놓치면 끝입니다. 마지막이죠. 예. 그러니까 제가 혹시 놓치지 않도록 선입관을 갖고 보지 않도록 예단을 할 수도 있거든요. 사건 기억이 있다고 아, 이건 뭐겠다 싶지만 내가 보고자 하는 것도 보지만 내가 아닌 것도 써놔야 된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도 포지티브 파인딩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우리가 어떤 사연을 보면 아 이것은 맞아 이렇게 되지만 요것에 아닌 소견들도 있어요. 동반되지. 맞아요. 요것도 기록해 놓자. 그래서 몇 년 뒤에 보면 그것이 의미 있는 소견일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죠?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갑자기 중간쯤에 쓰러져요. 그러니까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으니까 신호 대기 중 택시 운전기사와 뒤에 승객은 이분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갑자기 주저앉아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뒤에서 와서 차가 와서 이 사람을 역과를 해버렸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왜 쓰러졌냐예요. 근데 그 원인은 택시 기사가 오해를 받죠. 가볍게 치지 않았을까? 근데 택시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엉덩이 부위에 약간 반달형의 멍이 들어있어요. 이게 역과가 됐다는 손상이 워낙 많아집니다. 그 중에도 독특한 손상이 저건 해석이 안 되는데 하고 놨던 것이 있어요. 몇 년 뒤에 검찰에서 전화가 옵니다. 혹시 엉덩이 그 부분 써놓은 거 백미러는 가능할까요? 그래요. 그랜저 백미러면 높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시나요? 그랬더니 실은 맞은편에서 달리는 백미러 그랜저가 이분 엉덩이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저앉았던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차가 역과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운전했던 조폭이 옆에 있는 친구가 탔을 거잖아요. 너 뺑소니 계속 신고한다고 괴롭힌 거예요.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자수를 해버린 겁니다. 그때 이제 그렇게 발견이 엉뚱한 데서 드러났군요. 네,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차량이 유원지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분이 머리를 다 밀거든요. 손상이 있으면. 그러니까 동심원상으로 여러 개가 있는 그런 게 이렇게 있는 게 멍이 도저히 차량 구조물로 해서는 이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참 어렵다. 그렇지만 동심원상의 배열은 차량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요것은 나중에라도 수사상 꼭 확인을 해라 이렇게 써놨거든요. 네. 나중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어떤 사건을 다루다가 왔는데 그 여인의 남편이 그때 사망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재가를 했는데 그 사건으로 하는데 그 전에 죽은 사람 동심원 요 분의 부인이었던 거예요. 이 사연이 안 풀렸다 나는. 그랬더니 그것이 알고 싶다 PD가 나가서 뭘 들고 와요. 한 30분 만에 천냥 하우스 가가지고 마늘 찢는 공이 있죠. 그걸 이거 아닙니까 하고 들고 온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거를 수에 내려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남편을 살해했던 거죠. 그나저나 우리 교수님은 일반 의사보다 사실 일은 고되고 뭐 수입은 별로 많지 않잖아요. 법의학자가. 네. 그죠? 네. 근데 왜 이 힘든 법의학을 선택하셨어요? 그게 이제 저는 참 운명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제 86학번이거든요. 근데 89년도는 기억하시다시피 이제 뭐 사건이 많았었잖아요. 80년대 후반에. 근데 이제 89년도에 제가 이제 의과대학 의대생이지만 이제 학생운동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충남대에서 전대협 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남대협이라고 하는 전남 지역 대학생 협의회에서 뭘 벽보를 대잡으로 붙이는데 이 천인 공로할 사건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제 조선대학교 학우인데 국가보건법 수배 중이었던 학우인데 사망한 채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막 온몸이 퍼렇게 멍들어 있고 억울해서 눈도 못 감고 있고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수원지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놀랐죠. 정말 저도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철규 군 사건 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국가수에서 부검을 했는데 익사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익사를 받아들일 수 없죠. 사후에 물에 유기했다고 본 거죠. 고문치사 유기로.
근데 이건 부검을 해서 밝히는 거라고 해서 법의학을 처음 알게 된 거죠, 저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때는 분신 자살도 있었고 고문치사도 많았기 때문에 의사만이 부검을 한다고 하니 법의학을 그럼 내가 요걸 한번 해보고 싶다. 그전에는 이게 없었으면 이제 시민운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나 의대 열심히 다녀야겠다. 그럼 나 법의학 해야겠다. 라고 선택하고 그때가 이제 본과 1학년을 다시 다닐 때 유급을 해가지고 예. 본과 1학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법의학만 생각하고 왔죠. 이게 없었으면 저는 의사가 안 됐을 수 있죠. 그 학생 운동하다가 그냥 사회운동가가 되려고 했는데 했네, 예. 의사로서 사회운동에 기여할 수 그렇죠. 있다. 예. 그게 법의학이다. 예, 예. 그렇게 방향을 들고 이게 없었으면 정말 저는 의대 졸업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법의학 전공 선택하시고 처음 시작할 때는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았죠. 안 좋았죠. 저희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부모님은 제가 이제 의과대학 열심히 다니니까 좋아라 하셨는데 마지막에 법의학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러니까 무슨 장례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반대하시고 뭐 그랬지만 어쨌거나 저는 뭐 이것 때문에 의과대학을 다니고 했으니까. 예. 에피소드는 이제 저희도 아버지한테는 죄송스럽지만 어머니 저희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책값으로 빙땅 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청진기 값으로 많이 좀 빙땅을 쳤거든요. 술 먹으려고.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그 많은 청진기는 언제 쓸 거냐. 그래서 법의학은 청진기하고 무관하니까요. 무관하죠. 예.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이제 법의학 하겠다는 후배들은 계속 배출됩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나아지긴 했었는데 작년에 전공의들이 다 사직을 해버려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왜냐하면 다른 과는 인턴을 마치고 전공과를 선택해서 4년의 트레이닝 받고 전문의가 되잖아요. 법의학은 그때 선택을 못해요. 인턴 마치고 병리를 선택해서 병리 전문의를 따고 그다음에 법의학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인턴이나 레지던트가 전혀 없기 때문에 뭐 한 5년 내에는 아무 배출이 없다고 봐야죠. 그럼 점점 더 인력 부족해지겠네요. 모든 과가 그런데 저희도 역시 그 사이클에 걸려 있다. 근데 저희는 워낙에 또 없는 상태에 살아봐가지고 버티긴 하는데 지금은 정년퇴임한 선배들이 이제 계속 국가수 촉탁의사를 하고 계시죠. 아이고, 다시 또 일하고. 예. 그렇게 하고 계시죠. 법의학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어떤 소양이 있습니까? 뭐 법의학자가 따로는 아니고요. 근데 여하간 저희는 객관적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희가 사회의학적 측면이 있고 권리의학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의를 실현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정의는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고 저희는 정의보다는 객관성과 공정성입니다. 그것만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지. 자칫 섣부른 정의가 나의 판단을 흐릴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의사들한테도 저는 그런 후배 의사들한테 그런 얘기예요. 정의로운 의사를 꿈꾸지 마라. 객관적 의사가 되라. 정의를 잘못 실현하면 나쁜 사람 치료 안 할 수 있다. 네 편견으로. 그럼 우리는 그런 건 무시해야 된다. 그 정의 실현하는 곳은 따로 있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예. 정의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기본 베이스를 주자. 어디서 보니까 우리 교수님이 의학 가운데 애도의학이 필요하다라는 표현도 사용하셨던데 이제 누군가를 애도한다는 거 애도의학은 뭡니까? 실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상실의 의학이죠, 실은. 이제 다시는 못 만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는 애도학은 뭐냐면 제가 만난 유족들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질병으로 돌아가시거나 노안으로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르면서 그 상실의 아픔을 서로 이렇게 하는데 사건으로 만나는 유족들은 의심받는 유족일 때도 있어요. 예. 아내가 사망하면 남편이, 예. 남편이 사망하면 아내가 의심받거든요. 그 혐의점을 벗기 위해서 온 경우도 또 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경우는 사망한 상태를 내가 발견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트라우마들이 있어서 지금은 경황이 없어서 그런 걸 못 느낄 새가 없지만 끝나고 나면 억울함과 분함이 있어요. 누가 나를 의심했던 것들. 화가 나잖아요. 또 의심받았던 자기 그런 것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누가 다뤄줬으면 좋겠다. 또 아기들이 사망하면요. 부모들이 죄의식을 갖고 있어요. 물론이죠. 내가 뭘 놓친 거 아닐까? 네,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닐까? 막 그런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은 부모님의 잘못이 없습니다. 부모님에 의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밝힐 수 없는 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로 위로를 좀 나름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제발 같이 있었던 시간이 아깝지 않게 소중했던 것을 기억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주고 싶다. 어딘가
그래서 외국에 제가 멜번에 교환 교수로 갔었는데 거기는 유족 상담실이 있어요. 네, 네. 와서 딱 그림을 좋은 그림, 편안한 그림 있고 소파 있고 거기서 상담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도 부검 끝나고 유족들 만나는 곳에 그런 것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죠. 오늘 쭉 말씀 들으니까 우리 교수님은 이제 죽음 전반에 관한 전문가가 되신 거예요. 예. 죽은 자의 과학적 원인 규명 이것 뭐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죽은 자를 통해 사회적 맥락과 네. 시스템 점검뿐 네, 네. 아니라 유족들의 트라우마 치유까지도 네, 네. 우리가 네. 동시에 다 생각해야 한다. 네, 네. 그 말씀이군요. 네, 네. 우리 교수님한테 법의학이란 한마디로 제 인생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인생입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네, 없네요. 네, 네, 네. 앞으로 계획은요? 이제 법의학자로서 지금 현 체제 내에서 했지만 후배들이 노는 마당은 더 좀 나은 환경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국민 건강을 위해서 예. 마찬가지. 제발 검시법이 못 만들어지면 이건 좀 어렵다 치더라도 아까 말씀 쭉 강조해 주신 대신 사망 등록 후 장례를 치렀으면 좋겠어요. 어, 우리는 장례 치르고 사망을 안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사망 신고거든요. 신고만 하죠. 예, 그러니까 장례 치르고 다 하고 시간이 되면 그때 동사무소에 가요. 그러니까 사망 원인을 모른다라고 하는데 28,000명 정도가 사망 등록이 돼요. 우리나라 사망률 2위는 사인 불명입니다. 근데 동사무소에서는 사인은 몰라도 그냥 등록이 돼요. 주민등록지가 누구고 이것만 확인, 인적사항만 확인하고. 그러니까 실은 여러 가지 죽음이 검증되지 않고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사망 등록을 먼저 하고 이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걸러지고 그다음에 국가가 화장 매장 허가증을 줘서 장례를 치르게끔 해야 됩니다. 네. 이것 좀 바꾸고 싶어요. 근데 그것보다 사실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검시법 네, 만들어지는 네, 게 네. 더 중요한 중요하죠. 게군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독립적 검시법은 힘들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장례문은 바꾸자. 사망 알겠습니다. 등록 후 장례 치릅시다. 우리 사회를 위해서 그 계획이 꼭 달성되길 네네. 바라겠습니다. 네네.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법의학자에게 오늘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죽음에 임하는 또 죽음에 대하는 사회가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사후 관리하는지가 한 사회의 또 척도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